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최근 너무 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나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다오라고 하는 그런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는 곳이 해킹 당하면서 나타난 코인입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이제 이더리움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되게 꿈을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암호화폐의 그런 기업도 주인이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동안의 대부분 기업들은 다 회사가 있죠. 뭐 리플도 리플랩스가 있고 뭐 다른 코인들도 다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 뭐 퀀텀도 퀀텀이 있고요. 파워레처도 파워레처라는 코인이 있고요. 이렇게 기업들이 뭐 자신의 그 코인명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회사를 차리면서 지금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비타릭 부텔리는 그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없었길 바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2010년 3월에 다오라고 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조직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토큰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오 토큰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1,500억이라고 하는 역대 최고 크라우드 펀딩 기록을 세운 그러한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오를 투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맡기고 다오 토큰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의견들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오 토큰을 받은 사람들이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 제안을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뭐 어떻게 컨트랙트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더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프로덕트는 뭔가 컨트랙트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 뭐 컨트랙트를 뭘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콘트랙터들이 뭔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죠. 제품을 만들면은 그걸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주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워낙 이더리움 자체가 좀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많이 모였는데, 문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다오가 해킹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치명적인 버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오 코드 자체가 버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개발자들과 뭐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더리움 측에서는 무시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당하게 되는데 243만 이더리움이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격을 당했냐면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다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을 보내면 다오 토큰을 받잖아요. 반대로 내가 다오 토큰으로 다시 이더리움 받을 수가 있어요.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환불을 받는 방법이 이제 먼저 이더리움을 받고 그 다음에 다오 토큰이 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더리움 받고 나서 다시 또 그 안에 뭔가 재기 호출이 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기 호출이라면은 그 어떠한 함수 안에 또 함수 안에 계속 무한 반복되는 막 영화 보면 인셉션 같은 영화 있잖아요. 막 이렇게 꿈속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계속 그 어떠한 그 함수를 계속 무한 반복 요청을 하게 되어 버리는 뭐 그런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토큰을 줘야 되는데 계속 안 주고 받은 거죠. 그래서 약 당시 500억에 가까운 그런 이더리움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23달러 정도 하는 21달러 정도 하는 그런 이더리움 가격이 당시에 13달러까지 내려가요. 이 해킹 사건 때문에. 근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뭔가 요청을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그러한 요청은 토큰을 이제 되돌려 받는 과정이 48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오 토큰을 다시 되돌려 받는 과정이 48일이나 걸렸기 때문에 되돌려주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사람들이 알아챈 거죠. 아, 해킹 당했구나. 알아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건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개발자들이 세 가지 안건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소프트 포크로 이제 해커의 지갑을 동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해킹당한 이더리움에 대한 피해가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 해커도 돈을 못 쓰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받아가는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드포크로 이제 롤백을 하는 겁니다. 원래 시간으로 돌려버리는 거, 그 해킹당한 시점으로 돌려버리는 건데, 다른 쪽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커의 장부를 이제 직접 뭔가 조작하는 거는 좀 블록체인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게 있었어요. 해킹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 생태계다.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사회는. 그 세상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괜찮은 것이, 이더리움 해킹당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다오라고 하는 그런 컨트랙트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래소 해킹도 비슷한 개념이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드포크를 하게 됩니다. 하드포크를 하는데 이제 해당 그 해커가 해킹했던 그 장부만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블록체인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부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하드포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드포크를 해서 이제 새로운 체인에 이더리움이 이제 거래를 기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인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정하면은 개발자가 너무 강력한 파워를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던 거죠. 지금 사실 보면은 이 말이 맞는 것처럼도 보이는 게, 거래소 해킹을 당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본인이 뭔가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뭔가 해킹을 당하면은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정말 개발자 본인들이 뭔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포크,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새로 나온 하드포크, 그러니까 하드포크가 되면은 기존 체인에 새로운 체인이 게 뭔가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오는데, 새로 나온 체인에 이제 원래 이더리움이 타게 되고, 기존에 원래 흘러갔던 체인을 이제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그 구 이더리움을 지지하게 되면서 이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좀 이더리움 클래식은 구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어떤 회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처럼 이클도 분산화된 조직이 있는데요. 에이다를 만든 이제 유명한 찰스 호스킨슨이 운영하는 IOHK, 그 인풋 아웃풋 홍콩이라는 그런 그 개발사가 있죠. 근데 아무튼 이 개발 조직과 그다음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ETC dev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과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자원봉사자 분들과 또 다른 또 조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참여를 해서 이제 이클을 살리게 되고요. 아무튼 이클이 폴로니스 거래소에 이제 기습 상장이 되거든요. 폴로니스 거래소는 당시 되게 큰 거래소거든요. 지금은 듣보잡인데 당시에는 상당히 메이저 거래소였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지지하는 사람들 플러스 뭐 되게 그 관계자분들, 암호화폐 관계자분들이 이더리움은 클래식 망할 거고 이제 이더리움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폴로닉스에 상장된 이클이 변동폭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 투자자분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 계속 사람들이 폴로니스에 몰리게 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크게 두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난이도 폭탄이라고 하는 difficulty bomb이라고 하는, 이 밑에 보시면은 이 난이도 폭탄이라고 하는 거를 이클은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난이도 폭탄이 없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발행량이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발행량이 거의 무한대잖아요. 물론 이제 채굴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발행량을 한정 짓지 않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2억 개로 한정을 지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포스로 전환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 이제 POW 방식으로, 즉 이제 해시 파워로 계속 뭔가
채굴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보다 좀 친최글자주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다양한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거는 뭐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난이도 폭탄 제거하는 거랑 뭐 에메랄드 월렛 뭔지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SDK는 그냥 개발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이드 체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것들이 뭐냐면 뭐 크게 네 가지를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은 에메랄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개발자 도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에메랄드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발음이 좀 힘들죠. 스푸트니크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건 EVM 같은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 비슷한데 접속이 가능하고 블록체인과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EVM보다 한마디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클래식 게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을 뭔가 채굴을 하거나 뭐 작동을 시키려면 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네들이 수정을 해서 50%를 새로 수정해서 새로 만든 게 이제 클래식 게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르비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TPS를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네가 사이드 체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드 체인 이름 명칭이 오르비타인데 아직은 현재 되어 있지 않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2019년 목표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1000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사이드 체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클 메인 개발사라고 할 수 있는 ETC 데브라는 이런 팀이 해산을 했어요. 얘네가 사실은 이 네 가지를 거의 다 만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에이다 만든 그 IOHK라든지 그런 데가 더 큰 회사 아니냐? 큰 회사는 맞는데 이 팀이 사실상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약간 중심을 잡고 있었고 거의 이러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을 얘네들이 거의 잡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얘네가 그 파산을 하게 되니까 좀 준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비록 메이저까지는 아니지만 준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이 거의 메인 개발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개발사가 도산을 한 것은 사실은 여러 개발사로 이루어진 이클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거의 뭔가 그 완전히 망해가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1% 공격에 대한 것은 좀 달라요. 차원이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51%를 점령했다는 것은 다음에도 또 점령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해결이 되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가 이제 좀 이런 해시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내 컴퓨터를 자원을 써서 뭔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24시간 컴퓨터를 키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돌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또 개인이 뭔가 이클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약간 거래소가 아니라 약간 채굴장 같은 곳이 이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채굴장 같은 곳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돈이 들잖아요. 얘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메인 개발사가 그런 파산을 하는 곳인데 돈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51% 공격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은 줄어들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래량도 동반이 되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거래소에서 상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폐를 하면 더 무너질 수 있죠. 또 얘네가 그 공격을 한 거래소가 어디냐면은 이제 게이트.io도 있지만 코인베이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죠. 얘네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돼서 올 중반쯤에 아무튼 큰 폭으로 올랐는데 코인베이스에서 만약에 상폐를 해버린다 라고 한다면 얘네는 그냥 끝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금방 상폐를 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아무튼 손해를 받거든요. 매덕에 5억 정도가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이상은 그게 아무튼 거래소에서 상폐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POW 기반으로 가면은 이런 악순환은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로 가거나 뭐 이런 다른 방식으로 뭔가 채굴을 하게 되면은
그 만드는 것도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죠. 또 하드포크 하겠죠. 그러면은 또 이클에 또 이클, 막 이클에 뭐 클래식, 막 이클클, 막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사실은 재미난 현상은 얼마 전인 어젠가요? 오늘 기사가 났었는데 게이트 IO가 3억 정도 피해를 봤었거든요. 근데 해커가 게이트 IO한테 1억 원어치 이클을 줬는지 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1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커가 그냥 해커가 아니라 화이트 해커인가? 화이트 해커는 이제 뭐냐면은 보안을 오히려 막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커를 막는 사람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블랙 해커가 아니라 화이트 해커인가라고, 그러니까 좀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선 해킹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다 줘야지 왜 1억만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이더리움 클래식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상황이 어떤지 지속적으로 이제 주시를 하시고 한 번 더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해시율이 급감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면은 빠르게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